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 그 힘은 어디서 왔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죠. 과연 위대한 문명들은 그냥 고립된 천재들의 번뜩임이었을까? 아니면 서로 막 얽히고 설킨 거대한 네트워크의 결과물일까?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걸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렌즈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렴 진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교류가 없었는데도 환경이 비슷하면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비슷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로마의 하이포코스트,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온돌이 있잖아요. 아, 온돌이랑 하이포코스트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둘 다 추운 날씨에 바닥을 데운다는 아이디어는 똑같았어요. 근데 작동 원리는 하이포코스트는 뜨거운 공기 대류, 온돌은 돌을 통한 복사열 이렇게 달랐고요. 또 그게 연결된 생활 방식도 로마는 입식, 우리는 좌식 이렇게 전혀 달랐거든요. 기본적인 필요는 같아도 해결책은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와, 그렇군요. 같은 목표인데 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다니. 그 기술 뒤에 숨은 문화 차이가 딱 보이네요. 그럼 다른 렌즈는 뭔가요? 그건 바로 자극전파입니다. 이건 외부 문화의 어떤 아이디어를 보고 영감이나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 탄생하는 경우죠.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아, 모방이 아니라 변형이군요. 네. 오늘 저희는 특히 이 자극전파가 문명 발전을 얼마나 빠르게 하고 또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었는지 당신 자료 속의 건축이나 기술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사례로 인도의 스투파가 동아시아에서 탑으로 바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예인데요. 원래 스투파는 부처님 사례를 모시는 약간 반구형 흙무덤 같은 형태였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공간은 없는 그냥 기념물이었죠. 아, 그냥 상징적인 거였군요. 그렇죠. 근데 이 사리를 모시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싹 넘어간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이미 그 여러 층으로 된 나무 망루를 짓는 고유 기술이 있었거든요. 아하, 원래 있던 기술이랑 만났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개가 딱 결합하면서 내부 공간도 있고 하늘로 쭉 솟아오르는 완전히 새로운 건축 양식, 즉 우리가 아는 탑타가 탄생한 거죠. 스투파의 기본 아이디어에 중국의 기술과 미학이 더해져서 완전히 재창조된 거예요. 와, 진짜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들 기술이랑 합쳐서 완전 새 걸 만들었네요. 뭐랄까, 음악으로 치면 샘플링해서 완전 다른 곡 만든 느낌? 알파벳 역사도 이런 자극전파의 좋은 예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퍼뜨린 건 사실 22개의 자음 기호, 그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그리스인들이 이걸 딱 받아보니까 자기들 언어는 자음만으로는 표현이 다 안 되는 거죠. 아, 모음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직접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게 페니키아 문자 중에 자기들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자음 기호 몇 개를 가져다가 모음 표기하는 데 쓴 거예요. 페니키아 문자가 자극이 돼서 그리스에서 모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 일어난 거죠. 와, 정말 창의적이네요. 없던 걸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렇죠. 로마인들은 이걸 또 라퀴너에 맞게 다듬었고요. 결국 처음 아이디어가 얼마나 완벽했냐보다는 얼마나 유연하게 다른 문화에 맞게 바뀔 수 있었느냐가 확산의 핵심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때로는 생존을 위한 경쟁 같은 게 이런 자극을 주기도 한다면서요? 살아남으려고 더 강해지려고 다른 문명의 것을 배우고 바꾸는 거요. 수원화성 이야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18세기 조선은 대포, 그러니까 강력한 화포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군사적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때 정조임금이 서양의 최신 성곽 기술, 예를 들면 별모형 요새 같은 개념들이 소개된 기기도설 같은 책들을 통해서 그 원리를 접한 거죠. 아, 책으로 먼저 접했군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베낀 게 절대 아니에요. 성벽 일부를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해서 옆에서 공격하기 좋게 만든 치라던가 성문을 보호하는 반원용 옹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조선의 지형이나 원래 있던 성 쌓는 기술에 맞게 아주 창의적으로 결합한 거예요. 거기에 정약용의 거중기 같은 신기술까지 쓰고. 그렇죠. 외부의 위협과 새로운 기술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고유의 방어 능력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린 정말 탁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극전파가 문명 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게 분명한데요.
근데 가끔은 이게 수렴 진화인지 자극 전파인지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요. 빗살무늬톡이나 고인돌처럼요. 네,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한 회색 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빗살무늬 토기는 유라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쪽이 유럽보다 몇천 년을 앞서거든요. 그럼 그냥 전파됐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그렇죠. 단순 전파로 보기엔 시간 차이가 너무 크죠. 고인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도 있고 한반도에도 있는데 형태는 비슷해 보여도 나타난 시기나 주된 기능이 좀 달라요. 유럽은 뭐랄까 집단 무덤이나 공동체 상징물 느낌이 강한데 한반도 후기 고인돌은 개인 무덤이면서 권력을 보여주는 용도가 강했거든요. 아, 의미가 달랐군요. 네, 그래서 어쩌면 아주 옛날의 아이디어의 씨앗 같은 것만 희미하게 전해져서 각 지역에서 아주 오랜 시간 차를 두고 다른 맥락에서 다시 발명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비슷한 환경에서 서로 모르고 똑같이 만들어낸 수렴 진화일 수도 있죠. 이런 게 문화 교류의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명의 다채로움이라는 게 고립이 아니라 연결해서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특히 외부 아이디어에 창의적으로 반응하는 자극 전파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온돌이나 하이퍼코스트처럼 각자 길을 간 경우도 있었지만요. 맞아요. 하지만 스투파가 탑으로, 페니키아 문자가 알파벳으로, 또 서양식 요새 원리가 수원 화성으로 이렇게 재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와, 인류 문화가 훨씬 풍부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이런 연결 덕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다채로운 문명이라는 건 수천 년 동안 아이디어를 빌려오고 차용, 또 자기식으로 바꾸고 때로는 더 나은 걸 만들려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촘촘하게 짜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단조로웠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과거의 아이디어들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세상을 바꿨다면 요즘처럼 아이디어가 국경 없이 그냥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이 디지털 시대에는요, 과연 어떤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하는 자극 전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미래의 문명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